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는 한 해였는데요. 개신교 가정사역단체인 하이패밀리가 올 한 해 가정 관련 10대 뉴스를 꼽았는데 이 가운데 3건이 외로움, 우울증 등 단절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나 우울증 등으로 마음과 정신이 힘들다는 것은 종교계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송기로한 목사님과 올 한 해 한국 사회의 아픔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네. 하이패밀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우리가 레스토랑 가운데 TGI 있죠? 가보셨어요? TGI. 어디죠? 상호가 TGI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데 비프 스테이크를 먹는다든지 할 때. 근데 거기 이제 TGI가 이런 말의 약자인 건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Thanks God, it's Friday.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이제 주급이잖아요. 우리는 월급이고. 네. 그들은 이제 금요일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급을 받아가지고 슈퍼로 달려가죠. 네. 자녀들하고 함께 우리처럼 아파트 문화가 아니라 싱글하우스니까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아이들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또 한 줌 먹을 식량을 이제 시장을 파악한다든지 금요일이 너무 반가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명사형으로 근면, 성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동사형으로 좀 써보면 이름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이 패밀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반가워가지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하이 파더, 하이 맘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하이 패밀리는 이제 그 가족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행복 세상을 가꿀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이야기해 온 이제 가정 NGO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가족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일에 관심이 있거든요. 어제 국회에서 뭘 발표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호녀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다문화라는 용어로 바꾸신 분, 이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이 힘들어가고 이제 고통스러워가는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보기 위해서 애썼다. 이제 이런 것이 하이 패밀리다. 가까이는 가족 상담이라든지 부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죽음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에 잘 준비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표준에 가까운 장래 모델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하이패밀리인데 그 하이패밀리에서 올 한 해 가정 관련 10대 뉴스를 꼽았는데 이 가운데 3건이 그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 뉴스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저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통계에 이제 집중을 했고요. 또 사건,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망, 이런 측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제 골라봤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정신건강, 특히 이제 정신보건 또는 보건의료, 이런 것들이 참 취약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로 3년 동안 참 많이들 고생들 하셨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이제 기침, 고열 이런 것으로만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심신이 무너진다는 건데 마음이 무엇보다 많이 약해져 있다. 내면 세계가 공격을 당하고 무엇보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냥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이렇게 이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건데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 이 우울증이라는 것의 영향력이 담배 한 갑 또는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이제 피해를 끼친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외로움이 단순한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이제 세계 또는 새로운 세상, 새해를 맞이한다면 이런 문제를 알고서 새해를 좀 꿈꾸면 더 좋겠죠. 그런 점에서 10개가 이제 10개의 이제 핫 이슈가 된 걸 뽑았는데 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뭐 외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꼽혔다라는 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네. 올 한 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게 얼마나 네. 심각한 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몇 가지 뉴스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세계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네. 세계보건기구가 사회적 네. 연결위원회를 발족했다는 뉴스를 핫 이슈로 꼽으셨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우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외로움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게 한 개인의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이 나중에 고독사로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외롭다라는 것은 내가 네트워크돼 있지 않다는 건데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 사회적 재앙으로도 이제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내가 돌볼 수 있는 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기대해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사회적 연결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제 생활을 돌아보면 저희 세대는 이제 베이비 부모니까 특히 지금처럼 풍요를 누렸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냉장고 하나 없이 살았었고 그럴 때는 이제 그 골목 가게를 이제 저희 어머님이 찾아가서 신선한 야채, 생선을 사와서 이제 뭐 저녁 반찬을 이제 만드시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 골목 상권이라고 불리는 그 가게는 하루에 한 번은 어떤 경우에든 들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 눈도장을 찍든지 뭐 사든지 안 사든지 관계없이 그게 뭐였겠어요? 이게 이제 사회 신경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착해가지고 뭐 얘기 나누다 보면 누구네 집은 무슨 일이 있었다. 또 빨래도 이제 결국은 옥물에서 같이 했죠. 우물을 길러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신경망이 이제 잘 구축이 돼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이제 주택 구조도 바뀌고 집에 냉장고가 들어왔잖아요. 네. 냉장고도 이제 대형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대형 마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서 짐을 짠뜩 싣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상권이 죽어버렸잖아요. 이러면 점점 우리는 생활이 풍요로워진 줄 알았는데 세상으로부터는 단절됐다. 그래서 네. 이미 뭐 스웨덴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복지 국가들에 사는 것이 뭔가 하니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또 네. 할아버지들. 이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만 해도 요구르트를 이제 우리가 배달하는 우리 이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요구르트를 지자체에서 단체 급식처럼 이렇게 그 홀로 사는 가구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구에다 놓았다가 이를테면 하루가 지났다, 이틀 지났다 그랬으면 빨리 신고를 하거나 이래서 조처를 취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연결을 돕는 이제 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독과 고립이 이제 결국 자살로 가게 되고 고독사로 이어지고 은둔에 빠지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WHO가 이제 어쨌든 각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일본, G7에 속하는 4개국이 외로움 고독부 장관 제도를 만든 거예요. 네. 우리는 뭐 농어촌부, 농수산부, 뭐 또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또 교육 인적 자원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외로움 고독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또 장관이 임명이 되고 말이죠. 물론 겸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든 국민들을 고독과 외로움으로부터 건져봐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선진국가의 관심사가 된 거죠. 네. 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이 외로운 장관, 외로운 부서 이런 건 없잖아요. 다른 그렇죠.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고 이렇게 맞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인류가 네. 참 그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구나. 다들 외롭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끼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발족했다. 이게 참 올 한 해 참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성인 4명 중 1명이 매우 외롭다는 답변을 했다는 설문조사가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고립 운둔 상태에 있는 한국 청년 10명 중 7명이 자살을 고려해봤다는 뉴스도 핫 이슈로 꼽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이를테면 이제 공부는 많이 했고 고학력자들인데 취업은 안 되고 부모들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뭐 1인 가구가 이제 돼서 그게 결국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좌절감과 또 자괴감에 빠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하루 종일 쪽방촌 같은 그런 집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게 싫어지고 그 결과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은 암담한 우리의 이제 미래가 되는 거죠. 한때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사건으로 이제 역사의 저편에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조승일하고 이제 그 우리 교포 학생이 버지니아 총기 사고 때 이제 결국은 세상을 시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한 사람의 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폭발물처럼 작동할 때 이것이 사회를 온통 비극으로 몰아넣고 슬픔을 안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한다는 거죠.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네. 특히 이제 노년 세대만 외롭고 고독한 게 아니라 이제 청년 세대도 꿈의 좌절로 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속에서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것이 국민 정신건강이 이렇게 어둡다면 우리의 다이나믹 코리아는 어디에 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것은 너무 이제 비극적인 또는 너무 어두운 통계로 이제 우리 가슴을 쥐어 흔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전체 청년이 아니라 그 고립 운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 그렇죠. 예, 10명 중 맞습니다. 7명입니다. 네. 예. 네.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데 이 뉴스도 상당히 그 참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네. 어린이 우울증 환자도 90%가 폭증했다는 뉴스. 이것도 핫 이슈로 선정을 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그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죠. 이를테면 이 얘기도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테면 저희 어머님만 해도 아버님이 이런저런 일로 속 썩이는 일이 있고 이러시면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빨랫감을 잔뜩 이제 그 챙겨가지고 이제 빨래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막 찬물에 던져서 휘 젓기도 하고 그걸 퍼 올려가지고 이제 막 그 방망이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재미난 것은 그 어린 눈에도 그렇게 비쳤는데 옆에 사는 아줌마들이 우리 어머니가 홀로 빨래하는 걸 내버려둔 일이 없어요. 예. 다 빨래를 뭔가를 챙겨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빨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톡톡톡톡 하면서 이제 이게 저는 그 소위 말해서 난타 공연의 원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유전자가 다 그렇게 생겨난 거 아닌가. 근데 잘 살게 되면서 그 빨래터 대신 세탁기가 생겨났고 세탁기가 바로 안방 옆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예. 이러면서 항우울제 복용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뭐 벌써 100만 명이라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어요? 특히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가 5년 전에 비교해서 110.65%나 늘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는 것이 공황장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44%가 대한민국 어린 4050 세대라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만큼 정신 구조가 너무 취약해졌다. 네. 가정 안에 단 한 명의 우울증 환자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아파서 기분이 가라앉고 저기압 상태로 들어서는 거고 그냥 서로 어떤 조금만 뭘 해도 짜증을 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점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행가만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하는 것이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쩐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부부 식대도 나누고 했는데 이걸 넘어서서 마음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지금 바로 이 시대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뭐 우리 집은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것은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건데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야말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 목사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그 이야기가 참 와닿는데 과거에는 그 참 몸이 힘들었어도 이렇게 방망이질하면서도 이웃과 대화할 수 있고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대화할 상대가 꼭 있었는데 그렇죠. 예, 세탁기가 일을 대신하고 스마트폰이 어떤 대화를 단절시키고 그러면서 대화할 그런 어떤 문화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것이 참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가. 대면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때만 해도 이제 요즘 멍 때리기 그러는데 멍 때리기는 우리 어머니가 대가였어요. 시집살이 서러워가지고 막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할 때 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젖은 낙엽을 확 쓸어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럼 매캐한 연기가 막 피어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제 매캐한 연기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서럽게. 그럼 할머니가 그걸 나무래지를 못해요. 제가 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러면서 합법적으로. 그러고는 불을 피우면서 한없이 멍 때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의 불멍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참 정신력이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강했죠. 예. 진짜 강했죠. 더더군다나 6.25 전쟁 뭐 등등 그걸 겪으면서 그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의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6.25 전쟁 같은 큰 이제 환란을 겪고 나면 나라가 피폐하고 사람들이 막 방황을 할 건데 대한민국은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고 판단을 하고 한국을 와서 보고는 놀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밀을 찾아낸 게 이 포대기에다 아이를 얻고 이렇게 어머니가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애착 형성이 돼 있는 나라는 참 심리적으로 건강한 거다.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자식들 챙겨가면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것이 참 정신 건강을 강하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편하게 살면서도 정신력이 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어린이 우울증 환자도 90%가 늘었다는 뉴스 이 이야기 전해 들었는데 어린이들은 왜 우울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들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기댈 때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점점.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머니는 적어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지냈잖아요. 네. 아버지는 일을 했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하교한 아이에게 빵을 구워줄 수도 있고 이때면 고구마라도 삶아줄 수 있고 그리고 늘 어머니가 눈앞에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학원을 뺑뺑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건 스마트폰이 되고 전자기구가 되고 자연히 인간은 접촉하고 접속해서 살도록 돼 있는데 접촉이 사라졌으니까 뭐에 접속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놀이기구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저도 손녀가 있는데 며칠 전에 아이 이제 생일이라고 해서 같이 모였는데 지 아빠가 아이를 미끄럼틀을 자기 몸에서 태워서 뭐 하고 이게 그냥 아빠 몸이 놀이기구잖아요. 그럼 아이가 아빠 이제 몸에 부딪히면서 막 까르르 웃게 되고 아빠 몸을 가지고 뭘 실험을 하고 뭐 얼굴에다 뭘 바르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놀인데 우리는 그게 사라졌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한 건데 우울증 진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2018년 1,849명에서 2022년 3,541명으로 91.5%나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뭐 어른들이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이슈고 그게 뉴스였는데
요즘 어린이 초중고생들이 이게 자살이 늘어난다는 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병도 저연령화라고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네. 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의 안식처는 역시 엄마 품인데, 그렇습니다. 예, 엄마가 또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돈독하게 지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이 어린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됐군요. 네. 자, 개신교 가정사역단체인 하이패밀리가 올 한 해 가정 관련 10대 뉴스를 꼽아서 그 중에서 이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뉴스들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그 한국 사회의 세대 구조 재편 분위기를 이제 주요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2025년에 노령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오고 출산율 네. 저하로 인구 절벽을 맞게 된다고요? 네, 그렇죠. 뭐 이미 이제 그 여러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청취자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여전히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라는 그 이제 우리 제2 도시만 해도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것은 뭐 벌써 바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군요. 네, 그래서 노년과 바다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허. 이런 세대가 이제 됐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 도시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이제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만 노령 인구 이러는데 이를테면 그 노령 인구에 대한 정의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중위 연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세대의 한 가운데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뭐 기대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고 평균 수명이 있듯이 이 세대 구별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새롭게 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6년에 유엔이 65세를 노령 인구로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 기준을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어떤 행관이 58년 개띠들이 이제 그 윤석열 나이라고 해가지고 만 나이로 바뀌면서 내년에 58년 개띠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령 인구가 1,000만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야, 정말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것을 이대로 이제 두게 되면 정말 우리는 빨리 늙어버리겠죠. 근데 한 번쯤 고민해야 될 게 이제 뭔가니 그 1,000만의 노령 인구가 생긴 것을 우리가 그냥 은폐하고 무시하자가 아니라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게 이 노년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을 새롭게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없을까라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고장난 음주 측정기로 모든 운전자를 음주운전자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나이 그러니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노령 인구라고 했던 게 이제 언제입니까? 1956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그 반세기하고도 약 2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기준을 가지고 노령 인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뭐가 되겠어요? 키가 예를 들면 25cm가 커버린 사람에게 그 이전의 바지를 갖다 입힌다는 게 7부 바지가 되고 말잖아요. 예. 이래서 좀 세대 구별을 다시 할 때가 됐다. 그동안 유엔이 발표한 세대 구분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짜였잖아요. 제대로 이제 인생의 4개에 비유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번 구별을 해보자라는 건데 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유년 세대가 있겠고 청소년 세대가 있고 청년 세대를 우리가 인생의 봄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데 그 연령이 0세에서 7세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유년이라고 할 수 있고 8세에서 18세까지는 청소년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함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뭐 45세까지도 청년을 얘기하는 데가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19세에서 40세를 청년으로 우리가 보재는 거죠. 그리고 여름은 이제 그 장렬하는 태양과 우리가 막 이 중년기, 갱년기가 찾아오는 힘든 이 시기를 여름으로 얘기해서 41세에서 55세까지를 중년이라고 얘기하고 가을은 56세에서 79세. 그러니까 여기 65세부터 79세가 포함된 이들을 장청년이라고 불러주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정말 노년은 이제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이라고 부른다면
훨씬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가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00세 이상을 우리가 이제 완주했다는 것처럼 완년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좀 메달도 걸어줄 수 있고 이러면 좋겠고, 거기에 노년이라는 말도 더 이상 노자가 들어가는 게 늙을 노자를 써서 다 기분 나쁜 단어들이거든요. 노세, 노망, 노파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노자도 길노자로 바꿔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좀 그들을 더 존중해보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가을에 이제 장청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까미는 이제 가을을 두 번째 찾아오는 봄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씩씩하고 푸르른 청년으로 칭해준다면 여전히 내가 56세라고 해서 뭐 사회적 고려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세상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라는 건데, 이제 고령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이런 새로운 세대 구분 표준이 이제 발표되고, 이것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하는 시간을 포럼을 통해서 가졌다라는 것이 또 새로운 그 트렌드로서 핫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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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됐던 그 정신건강 뉴스들을 좀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자, 청년들의 고립과 단절,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그리고 어린이 우울증 환자도 90%나 늘어났다는 뉴스, 또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 그리고 노인 인구 내후년에 이제 1000만 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뉴스까지. 자, 이렇게 그 암울한 뉴스들이 올 한 해 참 많았고, 그러다 보니 지방 소멸을 넘어 한국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가정과 한국 사회가 참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는 또 종교인들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종교계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종교의 그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영성이라는 단어를 바로 그 보건의료 영성이라는 말까지 이제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불교계 같으면 이제 뭐 템플 스테이 같은 것이 좋은 역할을 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이제 피정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이제 종교와 신앙을 가지지 않던 그분들이 이렇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더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건강을 앞장서서 돌보고 살필 수 있다면 그것이 종교를 향한 이제 호감도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게 포교고 전도 활동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기독교의 목사로서 이 코로나 때도 안타까웠던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또 꼭 반드시 봐야 하는 성경의 레위기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레위기서는 세계 최초의 이 복원을 얘기하고 있고, 인류 최초의 의학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이때면 그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감염 위험이 높았죠. 그러니까 자연히 대제사장이 요즘 같으면 방역 본부장이 돼가지고 감염을 확인하면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시켰다든지, 다시 PCR 검사,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해서 또다시 일주일간 14일간의 자가격리 모델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뭐냐, 국민 보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고 역할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불이면 예불, 또는 채플이면 채플, 예배면 예배, 이런 것들만이 아닌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을 포괄적으로 폭넓게 우리 넓은 가슴에 품어서 바로 이 마음 공부 또는 마음 건강, 이런 것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같으면 이제 이모션 코칭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모션에서 이모션으로 그렇게 해서 몸을 통해서 이모션, 그 감정을 다루는 이런 컨텐츠들도 있고, 더 많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우리 모든 종교가 그 종교인들끼리만 어울리고 또 그분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누구나 찾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개신교 가정사역단체인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